살아있어, 제발 살아있어. 영하 12도의 한겨울밤, 쓰레기장을 뒤지던 한 노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명품 담요에 쌓인 채 파랗게 질린 아기, 그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고 눈 내리는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2시간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아기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혼자서 글자를 읽기 시작했고 3살의 세 자리 덧셈을 암산으로 풀었으며 5살에 측정한 IQ는 156이었습니다. 전국 수학경시대회 2위를 차지한 천재 소녀. 하지만 10년 동안 그림자처럼 이 아이를 지켜본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민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밤 9시가 되자 낡은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3년째 노숙자로 살아온 그에게 밤은 일터였고 재활용 쓰레기는 그날의 양식이었습니다. 영하 12도를 가리키는 온도계를 힐끗 보며 그는 찢어진 장갑 사이로 비집고 나온 손가락에 입김을 불어넣었고 목까지 올려 맨 외투 지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 지하도 3번 출구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들 중에서도 민수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소주병을 기울일 때 그는 결코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버린 도시락을 주워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만큼은 남의 남은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가 먹는 건 오직 자신이 번 돈으로 산 김밥이나 컵라면뿐이었고 그마저도 하루 한 끼로 때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뒷골목은 민수의 단골 코스였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답게 버려지는 재활용품의 질이 좋았고 특히 종이류와 고철은 근처 고물상에 팔면 쏠쏠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 시작했고 종이 박스를 펼쳐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하나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건 분명 생명체의 울음소리였고 고양이치곤 너무 약하고 가늘었습니다. 민수는 손수레를 그대로 둔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안쪽, 쓰레기 더미 사이에 놓인 작은 박스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여는 순간 민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담요, 그 안에 쌓인 건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였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작은 손은 주먹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아기의 손목으로 향했고 그곳엔 작은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J, W라는 영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이런 곳에 버려져 있는지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너무 낮았고 울음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40대 중년 남자의 체온이 담긴 외투 속에서 아기가 조금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그제야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년 전 출시된 구형 폴더폰이었지만 전화는 걸 수 있었습니다. 119번을 누르며 민수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빨리 와달라고. 연결음이 울렸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 어디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아기가 있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신고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수가 대답하려는데 상담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노숙자세요? 장난 전화는 곤란한데요.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참았던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상담원이 위치를 물었고 민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품속의 아기 울음이 또다시 약해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40대 중년의 몸으로 한겨울 밤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가 아기를 안고 있네. 또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아기 훔친 거 아냐? 하지만 민수는 그런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달렸고 품속의 아기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곧 병원이야. 조금만 버티면 돼. 마침내 종합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미끄러지듯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민수를 올려다봤고 그의 남루한 외모를 훑어봤습니다. 더러운 손, 해진 옷, 그리고 땀에 젖은 얼굴. 간호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기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간호사가 요구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민수가 주머니를 뒤적이는 사이 다행히 당직 의사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사는 민수 품속의 아기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재빨리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저체온증이야, 빨리.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아기는 순식간에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며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응급처치실 안의 소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 기계음, 그리고 아기의 약한 울음소리.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1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에게 그 시간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밖으로 나왔고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시간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자신의 눈가가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보호자 맞으세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곧바로 경찰에 연락이 갔습니다. 30분 후 젊은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보자마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한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뒷골목 쓰레기장입니다. 다른 경찰이 되물었습니다. 쓰레기장에 아기가 있었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가 버린 거 아니에요?
민수는 그 말에 움찔했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119에 신고 안 하고 직접 안고 왔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안 믿더군요. 경찰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무전으로 119 신고 기록을 확인했고 정말로 기록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2시경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어두운 골목에 잠시 정차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누군가 차에서 내려 무언가를 내려놓고 급히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은 각도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밤 21시 45분 민수가 박스를 발견하는 장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결백하시네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신기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이네요. 하필 아저씨가 발견하고.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다만 유리창 너머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 그 작은 발, 그리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아기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사경을 헤맸던 아기가 이렇게 빨리 정상 체온을 되찾고 젖도 잘 먹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아기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였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찾기 위해 실종아동 신고를 접수했고 주요 언론사에 제보했으며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단서는 고급 외제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번호판도 보이지 않았고 차종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얼굴은 더더욱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가 개입했고 아기는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할 의향이 있느냐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자신은 노숙자라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삶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보육원 원장 김선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25년간 보육원을 운영해온 베테랑이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워 사회로 내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를 처음 봤을 때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손목에 금팔찌가 있었다고, 명품 담요에 쌓여 있었다고, 아마 부잣집 아이일 거라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버려졌을까요? 간호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 너무 안 울어요. 선희가 되물었습니다. 안 운다고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으면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 아이는 그저 조용히 있을 뿐이라고. 가끔 칭얼거리긴 하지만 다른 아기들처럼 목 놓아 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아기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기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치고는 눈빛이 또렷했고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선희가 아기를 데려가기 전날 민수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는 면회 시간이 지났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마침 그곳에 있던 선희가 허락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는 복도 끝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맡게 된 보육원 원장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키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선희가 이유를 묻자 민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직도 때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으며 손가락은 동상 때문에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주거지도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선희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변명하는 것 같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인데 이 아이를 위해 써주십시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식 후원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봉투를 선희 손에 쥐어주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3만 원, 노숙자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흘간 굶으며 모은 돈일지도 몰랐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꼭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다음 날 아기는 선희의 품에 안겨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희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우라고 부를까? 지혜지자의 도울 우자. 지혜롭게 자라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아이가 되라는 뜻이야. 아기는 선희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다른 보육사들이 지우를 반겼습니다. 원장님 정말 예쁘네요. 한 보육사가 지우를 안아보려 하자 지우는 처음으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낯을 가리나 봐요. 하지만 다시 선희의 품으로 돌아가자 지우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보육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벌써 사람을 구분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현관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현관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우를 위해 써주세요. 필체는 삐뚤빼뚤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즉시 알았습니다. 민수가 보낸 것임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봉투는 어김없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액수는 때로 5만 원, 때로 3만 원으로 들쭉날쭉했지만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궁금했습니다. 노숙자가 어떻게 매주 이런 돈을 마련하는 걸까? 그녀는 보육원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나타난 민수가 조용히 봉투를 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배를 누르지 않았고 지우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봉투만 놓고 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보육사들은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기들이 밤에 울어대며 보육사들을 힘들게 할 때도 지우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다른 아기들이 낯선 사람만 봐도 울음을 터뜨릴 때 지우는 차분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건 지우가 민수를 기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민수가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선희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우를 보고 가세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고집했습니다. 지우가 기다려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다린다니요? 선희가 설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확히 오전 10시마다 지우가 현관 쪽을 바라본다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민수는 결국 선희를 따라 영화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우가 민수를 보는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생후 5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육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아기 처음 저렇게 웃어요. 민수는 멀찍이 서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안아보시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손이 더러워서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씻으시면 되죠. 하지만 민수는 사양했습니다. 다음에요. 그는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한참 동안 현관 쪽을 바라봤고 보육사들은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보육사가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 아저씨랑 지우가 무슨 관계예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사람이 지우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죠. 그날 밤 선희는 민수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말투는 정중했고 행동은 절제되어 있었으며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때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무언가를 잃고 이곳까지 흘러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희는 궁금했습니다. 민수의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그는 지우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 단순히 구조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선희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고 그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우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우가 생후 18개월이 되던 어느 봄날 아침, 보육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보육사 정미라가 영화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우가 그림책을 펼쳐놓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마, 토끼, 코끼리, 기린. 미라는 멈춰섰습니다. 지우가 방금 뭐라고 한 걸까? 혹시 자기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다가갔고 아이가 보고 있는 책을 확인했습니다. 동물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정말로 그림을 보며 동물 이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직 2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한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혼자서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급히 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선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지우 다쳤어? 미라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우가 지금 글자를 읽어요.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따라 영화실로 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그림책 앞에 앉아 있었고 선희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선희는 다른 책 한 권을 가져와 지우 앞에 펼쳤습니다. 과일 그림책이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야? 지우는 그림을 보더니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사과요. 선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바나나요. 또 넘겼습니다. 이건 포도요. 선희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워온 선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한 나이에 글자를 읽는 아이라니. 선희는 즉시 발달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너무 어려서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3살은 돼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선희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지우를 관찰했고
관찰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블록을 아무렇게나 쌓고 무너뜨리며 놀 때 지우는 블록을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순서로 일렬로 늘어놓거나 크기 순서대로 탑을 쌓았습니다. 마치 어떤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서로 장난감을 빼앗으며 울고 뗐을 때 지우는 조용히 혼자 책을 봤습니다.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차분했으며 너무 어른스러웠습니다. 그 무렵 민수는 여전히 한 달에 2번씩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활용품 수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파출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고 가끔은 이사짐 센터에서 짐을 옮겼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고 그중 절반은 지우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으로 민수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역 지하도에서 잠을 잤으며 옷은 구호단체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구한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민수가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선희는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 씨, 지우가 글자를 읽어요. 민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선희는 그의 담담한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특별한 아이니까요. 선희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느낌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지우를 위해 영재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민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가 벌어보겠습니다. 선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일과는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용직 일을 하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민수는 견뎠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고 그중 100만 원은 지우를 위해 보육원에 전달했습니다. 선희는 처음엔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시면 몸이 상해요. 하지만 민수는 고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우를 위해 써주십시오. 선희는 결국 돈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히 생명을 구했다는 책임감만으로 이럴 수 있을까? 지우가 2돌을 맞았을 때 선희는 작은 생일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모두 모여 노래를 불렀고 지우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선물로 작은 숫자,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선희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우가 숫자를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민수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선희는 의아했습니다. 지우가 최근 숫자에 관심을 보인다는 걸 민수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민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지우의 취향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색깔, 지우가 좋아하는 동물, 지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마치 매일 관찰한 사람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3살이 되던 해봄, 보육사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우가 숫자,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 2, 3, 4, 5 순서대로 늘어놓고 거꾸로 10, 9, 8, 7, 6 순서로도 배열했습니다. 보육사가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지우야, 3 더하기 2는? 지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5이요. 보육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 빼기 3은? 2요. 7 더하기 8은? 15요. 3살짜리 아이가 2자리 덧셈을 암산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보육사는 즉시 선희에게 보고했고 선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우야, 10 더하기 10은? 20이요. 15 더하기 5은? 20이요. 선희는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23 더하기 17은? 지우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40이요. 정확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분명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육원에서 이런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영재 교육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선희는 고민 끝에 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영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담당자는 있다고 했지만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낮다고 했습니다. 일반 가정 아이들도 대기가 많아서요. 선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간 영재교육기관에도 연락했고 장학금 프로그램을 알아봤으며 후원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 무렵 민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리운전을 하던 중 그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강남의 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손님이 내리며 팁으로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운전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전에 뭐 하셨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했습니다. 손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전속 기사 구하는 중인데 관심 있으세요? 민수는 명함을 받았지만 사양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는 전속 기사가 되면 시간이 묶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지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새 돌을 맞던 날 민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00권짜리 전집 동화책이었습니다. 중고였지만 상태가 좋았고 민수는 한 달치 월세만큼의 돈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선희는 감동했습니다. 이거 비쌌을 텐데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지우를 정말 아끼시네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지켜줘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희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은 지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우가 5살이 되던 해 선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우의 재능은 이미 보육원 안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지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우에게 배운다고 농담처럼 말했고, 또래 아이들은 지우가 푸는 문제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선희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영재 판별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선희가 보낸 지우의 학습 기록을 보고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게 5살 아이가 한 거예요? 선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발달심리 전문가가 파견되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베테랑 심리학자 박성민 박사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평가해 본 사람이었고,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우는 낯선 어른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 박사를 관찰했습니다. 안녕, 지우야. 나랑 재미있는 게임 할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박사는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도형 인식 테스트였습니다. 이 도형들을 보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도형은 뭘까? 지우는 문제를 보자마자 즉시 대답했습니다. 박 박사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연달아 냈지만 지우는 모두 맞췄습니다. 박 박사는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를 냈습니다. 이 숫자들의 규칙을 찾아볼까? 2, 4, 8, 16 다음에 올 숫자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이요. 정확했습니다. 박 박사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 1, 1, 2, 3, 5, 8 다음은? 지우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13이요. 피보나치 수열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파악한 것입니다. 박 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희를 불렀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 정말 아무도 가르친 적 없어요? 선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배웠습니다. 테스트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지각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등 모든 영역을 평가했습니다. 지우는 피곤한 기색 없이 모든 문제를 풀었고 심지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박 박사는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고 선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박 박사는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IQ 156입니다. 선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5살 기준으로 전국 상위 0.1%입니다. 제 25년 경력에 이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박 박사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원장님, 사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이 아이 아직 잠재력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테스트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박사가 조언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영재학교나 특수 프로그램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영재 교육은 돈이 많이 들었고 보육원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선희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보육원을 찾았고 선희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천재로 판명났어요. IQ 156입니다. 민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놀라거나 기뻐하거나 최소한 뭔가 반응을 보이는데 민수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렇군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특별한 아이니까요. 예상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지우와 아무 관계도 없으세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선희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민수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영재교육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선희가 답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지금도 벌써 너무 무리하시잖아요. 민수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우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보육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후원금은 여전히 매달 정확하게 입금되었고 오히려 액수가 늘어나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궁금했습니다. 노숙자가 어떻게 한 달에 200만 원을 마련하는 걸까? 그 무렵 사회부 기자 한지민은 우연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보육원 출신 영재소녀, 전국 수학경시대회 예선 통과. 지민은 기사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뒤적여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취재했던 사건, 명품 담요 유기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당시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아기의 사진과 현재 신문에 실린 소녀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지민은 확신했습니다. 같은 아이라고. 그녀는 즉시 보육원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지우라는 아이 있나요?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기자인데요. 8년 전 유기 사건을 취재했었거든요.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음 날 지민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선희는 그녀를 원장실로 안내했고 지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 성장 과정, 그리고 최근 밝혀진 천재성까지. 지민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당시 발견자가 누구였죠?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박민수라는 분이었어요. 노숙자셨는데 지금도 가끔 오십니다. 지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선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없으세요. 하지만 예전엔 토요일마다 오셨는데 요즘은 안 보이네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오셨어요? 한 달 전쯤이요. 지민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꾸준히 후원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걸까? 지민은 민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병원 기록, 경찰 기록을 모두 열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 대한 정보는 너무 적었습니다.
현재는 노숙자로 살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과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지우를 위해 막대한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민수의 과거가 공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0년 전까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교통카드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민은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과거가 없는 걸까? 그리고 왜 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걸까? 지민은 선희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수 씨가 다음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다만 후원금은 계속 입금되었습니다. 지민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역 지하도를 찾아갔고 노숙자들에게 민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한 노숙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민수 형님? 알죠. 근데 요즘 안 보여요. 언제부터요? 1~2달 됐나?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지민은 더 캐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숙자가 설명했습니다. 말이 없고 술 안 마시고 엄청 성실했어요. 맨날 일만 하고 돈 모으고. 우리랑은 좀 달랐죠. 다르다는 게 뭐랄까 원래 노숙자 같지 않았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행동도 절제되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지민은 취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천재 아이, 그 아이를 구한 정체불명의 노숙자, 그리고 8년 동안 이어진 헌신적인 후원.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지민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8년 전 사건 현장으로 다시 갔고 당시 CCTV 영상을 재분석했으며 주변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시 발견된 명품 담요와 금팔찌가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최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의 고가 물품이었습니다.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부잣집 아이다. 그렇다면 왜 버려진 걸까? 그리고 부모는 왜 찾으러 오지 않는 걸까? 지우가 9살이 되던 해 가을, 전국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본선이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100명의 아이들이 서울 시내 한 대학 강당에 모였고 지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희는 지우와 함께 대회장에 도착했고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왔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으며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우는 보육원에서 준비한 단정하지만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선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선희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관찰했고 대회장에 걸린 수학 문제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대회장 입구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강민호, 태중그룹의 상무였습니다. 그는 조카가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며 응원하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이 근처에 왔다가 들른 것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대회장 입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아이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육원 이름표를 단 여자아이 지우였습니다. 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강태준 회장의 외아들 강준혁과 그의 아내를 섞어 놓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저 지금 이상한 애를 봤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도련님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아니, 도련님이랑 도련님 부인을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차갑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즉시 민호는 몰래 지우의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5분 후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그 아이 신상 정보 파악하세요. 지금 당장. 민호는 대회 관계자에게 접근했고 참가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지우, 소속은 보육원, 나이는 9살. 민호는 즉시 이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대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우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포기하고 엎드려 자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지우는 마지막 문제까지 정성껏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2위, 1위와 단 3점 차이였습니다. 선희는 지우를 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지우야.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원장 선생님. 선희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는데 지우는 즐거워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수학은 공부가 아니라 놀이였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선희와 지우는 다시 대회장을 찾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지우는 당당하게 상장을 받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 해볼까요?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원장 선생님과 보육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사회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하지만 저를 살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 감사드려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사회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살려주신 분이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버려졌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민수 아저씨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지우를 둘러쌌습니다. 한지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민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민수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시니? 지우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2달 전부터 안 보여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전에는 자주 봤어? 네, 한 달에 2번씩 보육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오세요. 지민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꾸준히 지우를 돌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지민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선희가 지우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자님들, 아이가 피곤해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태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태준 회장, 그리고 법무팀 이사와 강민호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지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보육원 관련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의 나이와 발견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태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준혁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우리 손녀일까?
법무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 날 보육원의 태중그룹 법무팀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선희는 공문을 읽고 경악했습니다. DNA 검사 요청, 그것도 법원 명령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했고 변호사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문 의료진이 보육원을 방문했고 지우의 타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선희가 괜찮다고 하니까 순순히 따랐습니다. 원장 선생님, 왜 이런 검사를 해요? 선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건강검진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희는 법무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보육원으로 직접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팀 이사와 강민호 상무가 보육원 원장실에 나타났습니다. 한지민 기자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서류를 꺼내며 발표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지우는 강태준 회장의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원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지민은 재빨리 녹음기를 켰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강태준 회장의 외아들 강준혁 씨와 그의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두 분 사이에는 생후 3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 실종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족 중 누군가가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실제로는 유기된 것이었습니다. 지민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누가 유기한 겁니까? 법무팀 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조사 중입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팀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양육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도 친손녀이니 당연히 회장님이 보호자가 되셔야 합니다.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지금까지 여기서 자랐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법무팀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원장님. 친족이 나타난 이상 보육원에서 계속 키울 수 없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지우를 불러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우야, 내 진짜 가족이 나타났어.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응, 할아버지셔.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못 있어요?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가족이랑 살아야 해.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요? 선생님들은요? 선희는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언제든지 보러 올 수 있어. 지우는 선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준 회장이 직접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원장실로 들어왔고 선희는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를 볼 수 있을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이, 정말 준혁이를 닮았구나. 지우는 낯선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너를 정말 오랫동안 찾았어. 지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몰라요. 회장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선희가 중재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신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알아가자. 지우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며칠간 매일 보육원을 방문했고 지우와 조금씩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물도 가져오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지민 기자는 계속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강준혁 부부의 교통사고 기록을 찾았고 당시 신문 기사를 뒤졌으며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부부는 회장과 큰 다툼을 하고 집을 나섰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준혁은 아버지의 비리를 추궁했고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사고는 음주 차량과의 정면 충돌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의도된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지민이 가장 궁금한 건 민수였습니다. 박민수,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10년 동안 지우를 지켜본 걸까? 그리고 왜 지금 사라진 걸까? 지민은 민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역지하도, 노숙자 쉼터, 일용직 소개소, 재활용 고물상까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한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민수를 기억했습니다. 아, 그분? 운전 정말 잘하시던데. 근데 2달 전부터 안 보여요. 연락도 안 되고. 지민이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었어요?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말씀 되게 정중하시고 운전 실력도 프로급이었어요. 마치 원래 기사였던 것처럼. 지민은 직감했습니다. 민수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고, 그에게는 분명 숨겨진 과거가 있다고. 그리고 그 과거가 지우, 그리고 태중그룹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지민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우는 태중그룹 회장의 저택으로 옮겨갔습니다. 보육원의 작은 방에서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200평이 넘는 대저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고 개인 교사가 배치되었으며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손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눈물을 흘렸고 매일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지우는 냉담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손녀의 삶에 없었고 지우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낯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한지민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민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고 태중그룹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9년 전 태중그룹에서 갑자기 사표를 낸 직원 한 명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직책은 회장 경호실장, 15년간 근무했고 회장의 최측근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노숙자 박민수와 동명이인일까? 아니면 같은 사람일까? 그녀는 태중그룹 인사팀에 연락했고 당시 재직했던 직원을 찾아 인터뷰했습니다. 전직 비서실 직원 김영수는 민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요? 물론 기억하죠. 회장님 그림자 같은 분이었어요.
김영수가 설명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셨어요. 제대 후 민간 경호업체를 거쳐 우리 회사에 오셨죠. 실력도 뛰어나고 충성심도 대단했어요. 회장님께서 정말 신뢰하셨던 분이에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갑자기 사표를 냈죠?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혁 도련님 사고 직후였어요. 그날 회장님과 박 실장님이 크게 다투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지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퉜다고요? 무슨 내용으로요? 김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몰라요. 회장실에서 둘이서만 얘기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박 실장님이 사표를 내고 나가셨고 다음 날 회장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민은 즉시 태중그룹에 연락했고 강태준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회장님과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회장은 즉시 면담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태중그룹 본사 회장실로 초대받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를 찾았다고 했소?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찾았다기보다는 그가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그가 회장님의 전 경호실장이었다는 것도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지우를 구한 사람이었소?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전 그날 밤 쓰레기장에서 지우를 발견한 노숙자가 바로 박민수 전 경호실장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내며 지우를 지켜본 사람도 그 사람이고요.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수가 지우를. 지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박민수 씨는 사표를 냈고 왜 노숙자가 되어야 했습니까?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소.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아들 준혁이가 나의 비리를 추궁했소.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 횡령. 모두 사실이었소. 준혁이는 내게 자수하라고 했소.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고발하겠다고. 우리는 크게 다퉜고 준혁이는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갔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소. 준혁이와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나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소. 내 탓이었소. 내가 준혁이를 내보낸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우는요? 손녀는 왜 버려진 겁니까? 회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오. 나는 손녀를 찾으려 했소.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을 시작했소. 하지만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대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우를 유기했다는 뜻이군요. 회장님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의심했소. 하지만 증거가 없었소. 그리고 그때 민수가 나를 찾아왔소. 회장은 10년 전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민수는 내 경호실장이었소. 15년간 내 곁을 지킨 사람이었고 나는 그를 믿었소. 하지만 그날 밤 민수가 내게 말했소. 회장님, 손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데려올 수 없습니다. 회장님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막았지만 이 집안에서는 그 아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나는 민수를 믿지 않았소. 아니, 믿고 싶지 않았소.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민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소.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소리쳤소. 당장 아이를 데려오라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소. 그리고 말했소. 회장님, 제가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회장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찾지 마십시오.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미쳤소. 민수를 내쫓았소. 배신자라고, 아이를 유괴한 거라고 소리쳤소. 민수는 조용히 사표를 내고 떠났소.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소. 지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박민수 씨는 지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린 겁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소. 민수는 15년간 쌓아온 경력도, 연봉도, 명예도 모두 버리고 노숙자가 되었소. 그리고 10년 동안 그림자처럼 지우를 지켜본 거요. 나는 정말 어리석었소.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민수 씨의 말을 믿으십니까? 정말 회장님 가족 중에 지우를 해치려 한 사람이 있다고요? 회장은 쓰라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믿소. 민수가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소. 회장은 의문점들을 나열했습니다. 준혁이 사고 직후 손녀가 실종되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이상했소. 너무 담담했소. 특히 내 조카 민호가. 그는 경찰에게 아이를 찾을 필요 없다고 했소. 어차피 친척 중 누군가 데려갔을 거라고. 수색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소. 나는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소. 지민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강민호 상무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소. 하지만 조사가 필요하오. 지민은 즉시 강민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당시 민호는 태중그룹 과장이었고 회장의 조카로서 차기 후계자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살아있는 한민호는 2위였습니다. 준혁이 죽고 나서 민호는 급속도로 승진했고 현재는 상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지민은 당시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준혁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손녀 지우만 남았습니다. 만약 지우마저 사라지면 회장의 직계 후손은 사라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반계인 민호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지민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지우가 유기된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당시 CCTV에 찍힌 고급 외제차, 지민은 그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차종을 특정하고 당시 그 차종을 보유했던 태중그룹 임직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민호가 그 차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민은 이 정보를 회장에게 전달했고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민호가, 내 조카가 내 손녀를 버렸단 말이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차량 소유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보육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희 원장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민수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우가 가족을 찾았으니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부디 지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전해주십시오. 민수 아저씨는 항상 내 편이라고, 멀리서 응원하고 있다고. 선희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을 확인하니 부산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즉시 한지민에게 연락했고 지민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민은 부산의 노숙자 쉼터들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한 쉼터에서 민수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그 사람 여기 왔었어요. 며칠 묵다가 떠났는데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지민은 계속 민수를 쫓았습니다. 대구, 대전, 광주. 민수는 마치 도망치듯 전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도망가는 걸까? 10년 동안 지켜온 아이가 가족을 찾았는데 왜 축하하러 가지 않는 걸까? 왜 멀리 떨어지는 걸까? 지민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떠난 것이라고. 자신이 가까이 있으면 지우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그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의 안전을 위해 자신은 사라지기로 한 것입니다. 지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는 걸까?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당시 준혁 부부가 살던 집의 가정부, 운전기사, 경호원들을 모두 찾아내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가정부였던 이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강민호 상무님이 댁에 오셨어요. 도련님 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했습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상무님이 아기 방에 들어가셨어요. 한참 있다가 나오셨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기가 없었어요. 이 증언을 들은 회장은 즉시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민호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회장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내가 준혁이 집에 갔었지?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 사고 소식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회장이 다그쳤습니다. 아기 방에도 들어갔나?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가정부가 다 봤다. 내가 아기 방에 들어갔고 나올 때 지우가 없어졌다.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휠체어를 몰아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10년간 속였구나. 내 조카가, 내가 믿었던 내가 내 손녀를 버렸어. 왜 그랬니? 대답해라. 민호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고 한지민 기자가 녹음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미리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기자를 보고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님 집에 갔습니다. 조문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준혁 형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면 저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지만 회장님의 유일한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크면 제 자리는 없어집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아기를 버렸단 말이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멀리 보육원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가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육원에 맡기면 언젠가 찾을 수 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하면 들통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장에 아기를 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는 아기가 얼어 죽기를 바랐습니다.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지민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뉴스를 봤습니다. 아기가 살아있다고, 노숙자가 구했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혼란한 틈을 타서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아기는 친척이 데려갔을 거라고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믿었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학경시 대회에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지우를, 제가 버린 아기를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알고 있었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실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민수가 했던 말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을. 회장님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막았지만 이 집안에서는 그 아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진짜로 지우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후회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민수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를 내쫓았구나. 지민이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민호 상무가 범인이라는 걸.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실장님은 회장님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모든 걸 감시하는 게 그분 일이었죠. 제가 그날 밤 준혁 형님 집에 간 것도 아기를 데리고 나온 것도 다 보셨을 겁니다. 지민은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10년 전 그날 밤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강민호가 아기를 납치하는 것을,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을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회장에게 진실을 말했고 회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회장을 설득하며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아기를 지킬 것인가. 민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력, 연봉, 명예,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그는 노숙자가 되었고 그림자가 되었으며 10년 동안 한 아이를 지켰습니다. 회장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작 자백했다면 민수도 지우도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자수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민호는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경찰서에 출두했고 영아 유기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 2세의 영아 유기, 그리고 10년 만의 진실. 한지민 기자는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수를 찾는 것. 그녀는 전국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농장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가가자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박민수 씨, 아니, 박민수 전 경호실장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내셨군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왜 도망가셨어요? 지우가 가족을 찾았는데 왜 축하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안전합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으니까요. 지민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당신을 찾고 있어요. 보육원 원장님도 회장님도 모두 당신을 찾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였습니다. 10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빗속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한 아이를 구했잖아요.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임무요? 무슨 임무 말씀이세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준혁 도련님의 경호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도련님께서 집을 나서실 때 저도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다른 일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도련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함께 갔다면 도련님과 부인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최소한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련님 집으로 갔습니다. 아기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민호 상무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뒤를 밟았고 그가 아기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상무가 떠나고 저는 즉시 아기를 구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겁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도련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도련님의 유일한 핏줄,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신 거군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 진실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기 조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민호 상무는 여전히 회장님 곁에 있었고 언제든 아기를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기를 숨기기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평범한 보육원에 맡기고 제가 그림자처럼 지키기로.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노숙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흔적을 지우고 그저 투명인간처럼 사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천재라는 걸 아셨죠?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생후 18개월에 글자를 읽더군요. 3살에 덧셈을 하고 5살에 IQ 156. 도련님을 닮았습니다. 도련님도 천재셨으니까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후원하신 거군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일용직, 대리운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떠나신 겁니까? 지우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제 안전한데 왜 나타나지 않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과거입니다. 어둡고 슬픈 과거. 지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밝고 행복한 미래를. 제가 나타나면 지우는 다시 과거를 떠올릴 겁니다. 버려졌던 기억, 보육원에서의 기억, 가난했던 기억.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우가 그런 기억에 얽매이는 것을. 지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당신을 기억하고 싶어 해요. 생명의 은인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한지민 기자는 민수와의 인터뷰를 모두 녹음했고 그 내용을 강태준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장은 녹음을 들으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슬픔, 후회, 그리고 헌신이 회장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를 데려오시오. 내가 직접 사죄해야겠소.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오지 않으실 겁니다. 지우를 위해 떠나신 거니까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데려와야 하오. 민수 없이는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소.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민수를 찾아가기로. 휠체어를 탄 70 노인이 강원도 산골 마을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회장은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의 차량 행렬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들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서 내려 민수가 일하는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회장의 모습을 보자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휠체어를 몰아 민수 앞까지 갔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민수.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자네를 믿지 않았소. 자네가 진실을 말했는데 나는 자네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웠소. 그 때문에 자네는 모든 걸 잃었고 10년을 고생했소. 정말 미안하오. 민수는 회장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반응이셨습니다. 조카분을 의심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자네를 믿었어야 했소. 15년간 내 곁을 지킨 자네를 믿었어야 했소. 그랬다면 지우도 자네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지우를 지켜줬소. 1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지켜줬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도련님의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소?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오. 경호실장 자리는 여전히 자네 거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이 편합니다. 회장은 안타까워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우를 한 번만 봐주시오. 그 아이가 자네를 찾고 있소.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지우의 새로운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해가 아니오. 자네는 지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생명의 은인이자 10년 동안의 보호자요. 지우는 그걸 알 자격이 있어.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뵙겠습니다.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회장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장 저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선희 원장이 민수를 보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민수 씨,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민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가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회장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단다.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회장이 문을 열었고 그곳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10개월 만에 보는 민수 아저씨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여인 것 같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수 아저씨. 민수는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저씨, 어디 갔었어요? 왜 안 오셨어요? 민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아저씨가 할 일이 있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다고, 1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랬어. 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련님에 대한 충성심? 죄책감? 책임감? 아니면 그저 한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민수는 결국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지켜질 가치가 있는 아이니까. 지우는 민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선희 원장이 다가를 준비했고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민수에게 과거 10년간의 이야기를 들었고 민수는 지우의 성장 과정을 들었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민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지우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서울에서 사실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는 다시 강원도로 갈 거야. 지우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왜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저씨는 시골이 편해. 그리고 너는 이제 할아버지랑 살아야지. 아저씨는 필요 없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필요해요. 할아버지도 좋지만 아저씨도 필요해요.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지우 말이 맞소, 민수. 자네도 이 아이의 가족이요. 혈연은 아니지만 자네가 10년 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이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림자가 편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가끔씩 지우를 봐주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민수는 지우를 바라봤고 지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우를 보러 오겠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천재래요. IQ가 156이래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아저씨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지우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너는 생후 18개월에 글자를 읽었어. 3살에 덧셈을 했고 5살에 초등학교 문제를 풀었지. 아저씨가 다 봤어.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주신 숫자 그림책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숫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우는 감동했습니다. 아저씨가 다 알고 계셨구나.
해가 질 무렵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지우가 아쉬워했습니다. 벌써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올게. 지우가 약속했습니다. 꼭 오셔야 해요. 민수는 약속했습니다. 응, 꼭 올게. 회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다시 한번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도련님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준혁이의 딸을 지켰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준혁이도 고마워할 거요. 민수는 보육원 문을 나섰고 지우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도 손을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선희 원장이 지우 옆에 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민수 아저씨 중에 누가 더 좋아?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 좋아요. 할아버지는 가족이고 민수 아저씨는 영웅이에요.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영웅이지. 한 달 후 민수는 약속대로 서울에 왔습니다. 지우는 그날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저 전교 1등 했어요. 민수는 자랑스러워하며 지우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제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아저씨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자랑스러워. 지우는 이미 훌륭한 아이야.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달 서울을 방문했고 지우는 매번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돈독해졌고 회장도 민수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전국 최고의 영재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왜 버려진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너의 삼촌이 너를 버렸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우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아기였던 거네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의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셨고, 다만 나쁜 사람이 있었을 뿐이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저를 사랑해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저씨는 너를 정말 사랑해. 지우는 민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아저씨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그림자처럼 숨어서 지켜봤던 아이가 이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잃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행복하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 회장은 저택 정원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 딸 잘 자라고 있어. 정말 훌륭한 아이야. 너를 닮아서 똑똑하고 엄마를 닮아서 착해. 그리고 박민수라는 훌륭한 사람이 10년 동안 지켜줬어. 아빠가 못했던 일을 민수가 대신해줬어. 고마운 사람이야. 준혁아, 편히 쉬어라. 내 딸은 이제 안전해. 사랑받고 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지민 기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사로 썼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천재 소녀, 그리고 10년을 지켜온 그림자.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국이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영웅이라고 불렀고 지우를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수는 여전히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올라와 지우를 만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지우에게 민수는 영원한 영웅이었고 민수에게 지우는 삶의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일까요? 아니면 10년을 그림자처럼 지켜본 사람일까요? 어쩌면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민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아이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